바람 한 점 없는 가을날 아침, 정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 단추 하나 여미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오랜만에 꺼내 입은 네이비색 정장은 어깨가 처졌지만 그래도 지금 정숙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숙의 얼굴에는 66해를 살아온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눈 밑으로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대충 빗어 넘겼을 뿐 손질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장님, 서울까지 태워다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제일 큰 미니밴에 올라타며 정숙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섭이 아저씨 일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숙자씨. 정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웃음조차 무거웠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전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그날이 떠올랐죠. 남편 최기섭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투자 모임이 실은 불법 다단계였다는 사실은 정숙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3시간 동안 정숙은 창밖만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남편의 혐의가 착오일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늘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오던 날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수상한 전화 통화들. 어쩌면 정숙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알고 싶지 않았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커다란 회색 건물 앞에 선 정숙은 한순간 움츠러들었죠.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법원은 그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먼 세계였습니다. 기섭 씨 재판 맞나요?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312호 법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숙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에 적힌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312호 법정 앞에 다다랐을 때 정숙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남편 최기섭의 모습이 보였어요. 2달 만에 보는 남편은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새어 있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기섭은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계가 2시를 가리키자 법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재현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덩달아 일어서며 법정 앞쪽을 주시했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도 다시 앉았습니다. 정숙은 판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를 본 정숙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 얼굴, 그 눈, 그 콧날.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 40해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년 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날, 잠시 김밥 재료를 고르느라 손을 놓았던 순간,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 사라져 있던 아이.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온몸을 떨며 앞에 앉은 젊은 여성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 판사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여성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서재현 판사님이요. 왜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판사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40해 전 실종된 아들의 이름은 서재현이었습니다. 정숙은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귀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앞에 앉아 있는 판사의 얼굴만 응시했습니다. 나이를 먹어 달라졌을 테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분명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정말 그 아이일까? 정숙은 손가락으로 입술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뒤지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기억,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하며 울부짖던 순간,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보낸 무수한 밤들. 피고인 최기섭,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의 웃음소리, 그 흔적이라도. 피고인은 박지민 외 47명에게 허위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총 10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윗선에서. 피고인,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혐의를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기섭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남편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인합니다. 기섭의 대답에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 속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까? 정숙은 허리를 펴고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판사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왼쪽 귀 뒤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숙은 완전히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기쁨과 그 아들이 남편을 심판하는 판사라는 비극적 상황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잠시 후 법복을 입은 판사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저기요. 판사님께 드릴 말씀이. 면회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갑게 거절당한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판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해 전에 놓쳐버린 작은 손,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한 걸까요? 복도 끝에서 갑자기 판사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순간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숙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뿐이었죠. 판사는 다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서재현 판사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여성은 잠시 정숙을 관찰하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유림입니다. 일간지 법조팀 기자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기, 제 아들일지도 모르거든요. 강유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 누가 이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저 차갑고 냉정한 눈빛의 판사가 정말 내 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죠. 법정에서 나온 정숙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잠시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보관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동그란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왼쪽 귀 뒤의 점까지. 5살 아이의 웃는 얼굴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강유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기자를 바라봤어요. 40해 전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시장에서. 순간 손을 놓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그 판사님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 아들이라는 걸. 강유림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숙의 진심 어린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뭔가 확실한. 정숙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저 느낌이에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 하지만 귀 뒤의 점, 그 눈매와 콧날은 똑같아요. 강유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서재현 판사님은 미국에서 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계 입양아로 자랐다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종된 아이가 입양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강유림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판사님은 매우 사적인 부분에 대해 보호가 철저한 분이고 지금 당신 남편 사건의 담당 판사이기도 해요.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와서 40해 전의 실종 아들을 찾았다고 해도 그건 남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기피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유림의 말에 정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숙은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가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했던 실종 신고서, 사본, 당시 신문에 실렸던 아들 찾기 광고, 아들의 병원 기록까지. 정숙은 있을 법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행동이 심상치 않게 여겨진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웃집 김순자는 정숙을 찾아와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숙자야, 너무 그러지 마.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틀림없어. 내 아들이야. 40해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강유림도 자신의 취재망을 총동원해 서재현 판사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입양기관의 기록, 그가 자란 가정에 대한 정보, 한국으로 돌아온 시기와 이유까지. 그러나 구체적인 입양 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일. 이번에는 정숙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더 앞쪽 자리에 앉아 판사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 했어요. 판사가 입정하자 정숙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기섭이 다단계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분명한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이메일, 녹취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반면 기섭의 변호사는 그가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피고인석의 기섭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기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다른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차가운 반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 정숙은 용기를 내어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판사님께 드릴 편지가 있습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죠. 저는 당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40해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거기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경비원이 다시 나왔고 그의 손에는 정숙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법은 감정 위에 있습니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편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판사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법원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차량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정숙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입구로 들어섰고 운전석에는 서재현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차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재현아. 정숙의 절박한 외침에 판사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은 내 아들일지도 몰라요. 40해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린. 서재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 이분 좀 데려가 주세요. 두 명의 경비원이 달려와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제발, 단 1분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왼쪽 귀 뒤의 점, 그리고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무릎의 흉터도. 서재현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 차창을 올리고 차를 몰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법원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법원 업무 방해로 고발될 수도 있어요. 정숙은 풀이 죽어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때 강유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유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판사님이 더 강하게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강유림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겨우 찾았는데. 강유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볼게요. 서재현 판사님의 입양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음 날 강유림은 입양 관련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기관, 당시 실종 아동을 처리했던 경찰서, 그리고 보육원까지.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정숙 씨,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40해 전인 1985년 서울의 한 보육원에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듬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이름이 서재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정숙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실히.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예요. 판사님은 지금 당신 남편의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요. 정숙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어요. 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남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저는 단지 내 아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 일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정숙의 이 말에 강유림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 평범한 노인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 정의감이 놀라웠어요. 3일 후 3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법정에 참석했지만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판사도 정숙을 알아보고 잠시 눈길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서재현 판사는 유난히 날카롭게 기석을 몰아붙였습니다. 작은 모순점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피고인이 투자금은 반드시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석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 없이 그런 단언을 했다는 건 기망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기석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지만 그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유림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 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서재현 판사님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입양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도요.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강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왜 돌아온 거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대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 돌아와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째서 정숙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입양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강유림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서류 사본이 있었어요. 서재현 1985년 신원미상 남아 추정 나이 5세 미국 입양 허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글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시기, 나이, 이름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해요. 강유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판사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도는 모두 거부당했잖아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왜 그토록 강하게 자신을 거부하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어쩌면 그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혈연 관계의 등장이 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었죠. 편지를 써야겠어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정숙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상황, 그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 그리고 40해 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까지. 눈물로 종이가 젖었지만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판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절차를 따랐어요. 비서를 통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와는 만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라도 전해주세요. 제발요. 비서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편지가 전달될 테니까요.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유림이었습니다. 정숙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서재현 판사님이 남편 사건에서 손을 떼셨어요. 다른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숙의 편지를 읽었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볼 수 없는 건가요? 강유림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재판 관계자가 아니니 사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정숙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사건에서 물러난 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아들을 만나볼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배정된 남편의 재판은 일주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숙은 서재현 판사를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강유림의 도움으로 그의 일과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 시도는 모두 실패했어요. 판사는 마치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피할까? 정숙은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40해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젊은 엄마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강유림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서재현 판사님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정숙은 문을 열고 강유림을 들였습니다. 강유림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판사님이 미국에서 자란 입양 가정은 매우 존경받는 법조인 가문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유명한 판사였고 양어머니는 인권 변호사였죠. 어쩌면 그가 법조인의 길을 택한 것도 양부모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서재현 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그 시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찾았었다니, 그리고 포기했다니. 어쩌면 그들은 서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강유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관계자의 말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정숙은 강유림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서재현 판사가 자주 가는 서점을 찾았습니다. 주말 오전 조용한 서점의 법률 도서 코너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현 판사님. 서재현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고 정숙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책을 서가에 돌려놓고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발. 정숙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재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당신 남편 사건은 이미 다른 판사에게 넘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서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해가 지났는데.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에겐 의미가 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재현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 확신하죠?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실종 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사진들까지. 모두 그녀가 끊임없이 아들을 찾아왔다는 증거였어요.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점, 오른쪽 무릎의 흉터, 그리고 이렇게 생긴 코. 모두 내 아들의 특징이에요. 서재현은 잠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냉정해졌어요. 이런 우연의 일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요. 내가 당신 어머니인지 아닌지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서점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읽었기 때문이었죠. 호기심 혹은 갈등. 어쩌면 그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서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강유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기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재현 판사님의 과거를
더 깊이 알아봐 주세요. 강유림은 정숙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며칠 후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찾아와 말했어요. 정숙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재현 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았을 때 애초에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강유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은 매우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어쩌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들이 왜 그토록 자신을 피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구축해 놓았고 갑자기 나타난 생모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다음 재판이 있는 날 그녀는 법원 앞에서 서재현 판사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우산을 쓰고 법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남편의 네 번째 재판이 있는 날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현 판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이곳에 와 있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검은 우산을 쓴 서재현의 모습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판사님. 서재현은 걸음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친 듯 했어요. 또 오셨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숙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비가 두 사람 사이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그건 DNA 검사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어요. 서재현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알아주었으면 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실종된 그날 이후로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내가 있을 법한 모든 곳을 뒤졌어. 경찰서, 보육원, 병원까지. 심지어 강변도 샅샅이 뒤졌단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서재현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내 방은 항상 그대로 두었어. 생일마다 내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였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할 건 다 했어.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다만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랄게. 정숙은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서재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판사가 되어서요? 제 신분이 밝혀져서요? 그 물음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몰랐어.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어.
우연히 법정에서 널 본 거야. 내 남편의 재판에서. 서재현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형량을 줄이려고 이런.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계산 따위 없어. 내 남편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해. 난 단지 내 아들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야. 서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아왔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의 삶을 흔들지 맙시다. 그 말을 남기고 서재현은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과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정숙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공허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저예요. 강유림입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강유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죠? 강유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 배정된 판사가 내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정숙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기섭 씨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강유림은 정숙의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 서재현 판사님에 대해서는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더는 아들을 찾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아이. 아니, 그분의 삶을 존중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강유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숙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강유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정숙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재판 후 고향에 가실 건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섭 씨를 보고 갈게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결혼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지막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섭은 피고인석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있었고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을 포기한 슬픔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살아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기섭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고 기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이별의 순간.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 정숙은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을 떠나면 다시는 서울에 그리고 아들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서려는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강유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서재현 판사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분의 집무실로 가야 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유림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인가요? 강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저에게 연락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서둘러요. 두 사람은 서재현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나를 부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숙 씨이신가요? 판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낡은 스웨터였습니다. 작고 파란색의 아이 사이즈 스웨터. 이게 제가 입양됐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스웨터는 그녀가 아들에게 직접 떠준 것이었어요. 가슴에 작은 토끼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죠. 이걸 어떻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재현은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뭔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눈, 그 슬픔이 가득한 눈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서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것들, 귀 뒤의 점, 무릎의 흉터, 그리고 이 스웨터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스웨터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녀가 밤새 떠서 만든 스웨터, 아들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토끼 문양은 내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내가 토끼를 좋아했거든. 서재현의 눈에도 미세한 감정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았어요. DNA 검사 키트였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인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키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순간이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 해도 법정에서의 제 판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섭 씨의 죄는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요. 난 단지 내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재현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DNA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절차를 따랐어요. 결과는 2, 3일 내에 나올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녀는 일어나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떠난 스웨터를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40해가 지났지만 내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서재현은 그 말에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유림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정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요. 이제 기다려야죠. 강유림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판사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숙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미루고 서울의 작은 호텔에 머물며 그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그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일 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재현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재현의 음성은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들려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오후 4시에. 전화가 끊기고 정숙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재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과입니다. 서재현은 봉투를 밀어 정숙 쪽으로 보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여러 의학 용어와 그래프가 있는 종이에서 그녀의 눈은 한 줄의 결론을 찾았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확인됨.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해의 기다림과 아픔이 이 한 줄의 결론으로 확인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서재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생물학적 관계는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35해를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분들께 감사해야겠네요.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서재현은 다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생물학적으로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난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요. 서재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란 모습입니다. 양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경험이었어요. 운동회에서 뛰는 모습, 졸업식, 대학 입학, 그리고 판사 임명식까지. 그녀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이 사진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숙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안도와 기쁨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재현은 정숙이 사진을 보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차가운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잠시 손을 놓쳤어. 김밥 재료를 고르는 사이에. 단 1분, 아니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해가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경찰은 유괴라고 추정했어. 당시 아이들이 종종 사라지는 일이 있었거든. 하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 서재현은 이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입양된 것은 실종 1년 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저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40해의 공백을 느꼈어요. 너무나 가깝지만 동시에 너무나 먼 거리감. 서재현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최기섭 씨의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지만 선고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도 가볼 거예요. 서재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정숙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정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그리고 테스트에 응해줘서도 고마워. 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다음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여럿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맨 뒤쪽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서재현이 다른 판사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어요. 항소심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최기섭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7년을 검토한 결과 정숙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온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섭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의 판단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그 어떤 것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단순히 판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서재현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재현을 바라봤어요. 그도 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정숙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7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고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서려는 그 순간 판사석 쪽에서 서재현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직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서재현은 정숙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기차로 떠날 거예요. 서재현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준 스웨터. 아직도 있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인정, 기억, 그리고 어쩌면 용서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해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시골집 마당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지 석 달이 지났고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스웨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끼 문양을 수놓으며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 스웨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숙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40해 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당 앞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누가 오는지 확인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고 차에서 강유림이 내렸습니다. 정숙 씨, 잘 지내셨어요? 정숙은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강 기자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강유림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식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차의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서재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법원에서 보던 엄격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재현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서 와. 차라도 한잔 할래? 세 사람은 정숙의 작은 시골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차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강유림이 침묵을 깼습니다. 정숙 씨,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서 판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서재현은 잠시 테이블 위에 놓인 차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재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양부모님은 제게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 빈 공간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내 정체성, 내 삶이 무너질까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다고 해서 제 과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제 삶이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재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정숙과 5살 재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건 어디서 찾았니? 서재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입양기관의 기록을 통해 찾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소지품 중 하나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와 어린 재현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재현의 5번째 생일날, 실종되기 단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계속 갖고 있었구나. 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양부모님이 보관해 두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셨습니다. 내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아들은 이 작은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재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단서가 너무 적었고, 그러다 판사가 되었고, 점점 그 생각은 뒤로 미루게 되었죠. 강유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다 법정에서 우연히 정숙 씨를 만난 거죠.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서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볼 때마다 그 슬픔과 그리움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정숙은 그저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40해를 기다린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삶,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듣고 싶어서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뭐든지 말해줄게.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재현의 어린 시절, 그가 좋아하던 것들,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서재현도 자신의 삶, 미국에서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까지 조금씩 열어보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숙은 뜨개질하던 파란색 스웨터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입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야. 서재현은 조용히 스웨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토끼 문양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곳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았어요. 그토록 강인하고 냉정해 보이던 판사의 얼굴 아래에는 여전히 그녀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정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했어요. 40해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서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이미 40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서재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재판장에서는 볼 수 없던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그때는 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강유림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 더 이야기 나누셔야 할 테니까요. 정숙은 강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모두 운명이었죠. 강유림이 떠나고 정숙과 서재현은 마당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인가요? 서재현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린 서울에 살았어. 내가 실종된 후에 이곳으로 왔지. 도시의 모든 것이 너무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 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서울에 있는 그 시장에 같이 가봐도 될까요? 내가 실종됐던 곳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이번엔 내 손을 꼭 잡고. 서재현은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아들의 손에 들어온 노인의 작은 손. 그들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나란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재현은 떠나기 전에 정숙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양부모님의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에게? 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진짜 부모님이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쳤어요. 서재현이 떠난 후 정숙은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것은 서재현의 양어머니가 쓴 짧은 편지였어요. 정숙 씨에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항상 특별한 아이였고 어딘가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현이 2개의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언젠가 만나길 바랍니다. 앤 로버츠 드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재현이 떠난 길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몇 주 후 정숙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재현과 함께 오래된 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녀는 완성된 파란색 스웨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록 서재현의 크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서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잘 오셨어요. 정숙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왔어. 그들은 함께 오래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시장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40해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였어. 내가 김밥 재료를 살 때 내가 사라졌던 곳. 서재현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없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 서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스웨터를 꺼내 서재현에게 건넸어요. 다 만들었어. 물론 내 크기에는 맞지 않겠지만. 서재현은 감동한 표정으로 스웨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40해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호칭.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은 기섭 씨를 면회하러 갈 거예요. 정숙의 말에 서재현은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분도 당신의 가족이니까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너도 그래. 우리는 복잡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서재현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판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지켜보면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은 함께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40해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온 재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에서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 정숙과 서재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날의 판결은 단지 그들을 다시 연결해준 운명의 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준 스웨터. 아직도 있어요. 서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웨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과거, 그리고 새롭게 찾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스웨터처럼 그들의 인연은 낡고 풀릴 듯 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모자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